연방 하원이 새로운 하원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6차례 투표를 실시했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반란으로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저가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가 연말 무더기 결항으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신청 수수료 등 이민 수수료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즈 파크타운의 폴킴 시장이 어제 타운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장례업체를 운영한 모녀가 엽기적인 행각으로 각각 15년과 2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하원이 새로운 하원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어제와 오늘 6차례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반란으로 하원의장을 선출하는 데 실패했는데요. 100년 만에 하원의장 선거 재투표를 불러온 공화당의 내분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원의장 공백 사태 등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원은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속개해 하원의장 선거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3차례에 이어 오늘도 3차례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후보로 추천한 가운데 공화당 다수파는 매카시 원내대표를, 공화당 강경파는 바이런 도널드 의원을 의장 후보로 각각 내세웠습니다. 관례대로 개별 의원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4차에서 6차 투표 결과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 전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카시 원내대표는 4차에서 6차 투표에서 전날보다 득표수가 줄어든 201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3차 투표 때까지 매카시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빅토리아 스파르트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원은 118대 의회 개원일인 어제 하원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란표로 유력했던 매카시 원내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1923년 이후 100년 만에 재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고강도의 견제를 위해 의사 규칙 변경 등을 요구하는 강경파와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강경파의 반대 지속으로 3차 투표까지도 당선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등 최소 14개국 이상의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규제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정치적 조처라고 반발하면서 보복을 시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는 전적으로 공중보건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조치라면서 중국이 보복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요구 등 각국의 방역 조치가 정치적 처사라는 중국 당국의 반발과 관련해 전적으로 공중보건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조치라고 밝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중한 보건 조처를 한다고 해서 중국이 보복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일부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를 강화하자 정치적 조처라고 반발하고 상응 조처를 하겠다며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는 전문가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도 유사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역시 중국이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시 말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우리의 시민을 확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국이 보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역학 및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에 근거한 조치이며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역학 자료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들 역시 동일한 우려에서 유사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에 코로나19 백신 제공을 비롯한 조치를 제한했고 중국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우리는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가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가 연말 무더기 결항으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수습책으로 마일리지 지급도 발표했지만 오히려 비난 여론을 키웠습니다. 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 사이 항공편 취소나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항공 마일리지 25,000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밥 조던 사우스웨스트 최고 경영자는 그 어떤 사과로도 결항으로 인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 우리는 환불 처리와 분실 수화물 반환, 비행기를 타지 못해 발이 묶인 소비자에 대한 비용 변상 등을 위해서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앞서 미국을 덮친 겨울 폭풍으로 인해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거의 16,000편의 운항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항공사가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부터 대규모 결항과 지연을 피하지 못했지만 전체 운항 편수의 절반 이상을 며칠째 취소한 것은 사우스웨스트가 유일했습니다. 또 다른 항공사가 이미 운항을 재개하고도 며칠 뒤인 지난달 30일에서야 정상 운항에 나선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지난달 30일 에릭 캅데비에는 뉴올리언스 연방지방법원에 사우스웨스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사우스웨스트가 결항한 항공편에 대한 환불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우스웨스트는 신속하게 환불과 피해 변상을 하고 여기에 더해 호의로 마일리지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누구에게 언제부터 마일리지를 주는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로 마일리지를 받으려면 홈페이지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문제가 커지면서 어제 백악관도 나서 사우스웨스트는 소비자를 실망시켰고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경기 후퇴가 일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후퇴 때는 통상 서민들이 부자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부유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 리치세션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리치세션은 부유층과 경기 후퇴의 합성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경기 후퇴가 일어나면 이례적으로 부유층이 서민보다 더 큰 타격을 입는 리치세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정부가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빈곤층의 주머니 사정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오히려 좋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구인난이 이어지면서 임금이 상승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의 타격도 비교적 덜한 편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2019년 말보다 42% 급증했고 2021년 말과 비교해도 17% 늘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한 하위 25% 노동자의 12개월 이동평균 임금 상승률도 지난해 11월 기준 7.4%에 달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3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는 22% 늘어났지만 지난해 주가 하락 영향으로 2021년 말보다는 7.1%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를 대비한 기업들의 감원도 빅테크, 특히 고소득 노동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원을 발표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노동자 연봉 중간값은 2021년 기준 29만 5,785달러, 트위터 직원의 연봉도 평균 23만 2,626달러에 달했습니다. 아마존도 인원을 줄였는데 대부분은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는 사무직 중심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쉽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이지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내핍 생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기 후퇴 시 받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관보에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게재하고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수수료 인상폭이 큰 데다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신청, 가족이민 청원 등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고지된 이민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우선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19% 오른 760달러로 인상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현행 1,140달러에서 1,540달러로 무려 35% 인상됩니다. 아울러 보통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취업이민청원 역시 715달러로 현행 700달러보다 2% 상향 조정됩니다. 취업비자 신청은 카테고리별 신청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H1B 취업비자는 780달러로 70%, L 주재원 비자는 1385달러로 201%, O 특기자 비자는 1055달러로 129% 각각 오릅니다. 영주권은 온라인으로 갱신할 경우 455달러로 현행과 같지만 서류로 갱신할 경우 465달러로 10달러 2% 인상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운영자금의 약 96%를 수수료에서 확보하고 있다며 이민국의 예산난을 타개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2016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현행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4일부터 3월 6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의견은 www.regulations.gov 웹사이트에서 남길 수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에 폴킴 시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타운 역사상 두 번째 한인 시장이죠. 폴킴 시장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타운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한인 시장으로 폴킴 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해 본선거에서 승리한 폴킴 시장은 어제 타운홀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가족들과 주민 1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서식을 마친 폴킴 시장은 시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타운의 발전과 화합을 이끌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시장 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타운에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타운,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타운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고치려면 우리 동네의 자부심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 사람부터 길거리 다니면서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야 되는 거고 누가 힘들면 도와주는 게 커뮤니티를 만든 겁니다. 그거를 먼저 노력할 거고 커뮤니티 미팅, 타운 미팅을 계속 자주 열어서 우리 주민들이랑 비즈니스랑 계속 가까운 통화를 할 거고. 지난 2014년 펠팍 교육위원으로 타운의 봉사를 시작한 폴킴 시장은 2019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지난해 선거에서 한인 후보가 맞대결을 펼쳐 승리해 펠팍 타운의 두 번째 한인 시장이 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폴킴 시장과 러닝메이트로 나서 당선된 제이슨 김, 마이클 비에트리 위원도 선서식을 마치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폴킴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시의원 한 자리는 폴킴 시장이 지명권을 사용해 공석을 채우려 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다음으로 연기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수술이 아닌 경구 복용으로 임신을 종료시킬 수 있는 낙태약제를 일반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지난 3일 FDA가 낙태 약제의 일반 약국 판매를 허용하고 병원 직접 수령 및 우편 수령의 제한을 모두 없앴습니다. 성분명 미페프리스토네의 낙태 약제는 2000년에 FDA 승인을 받았지만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의사 등 임신 문제 치료 자격사의 처방전은 물론 기본 조건이고 의사나 병원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사 및 자격사의 처방전은 아직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미국에서는 낙태는 수술이든 약제든 구분 없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은 49년 동안 지켜져 왔던 헌법 보장의 낙태권을 한 줌의 흙으로 무효화하고 각 주 두 의회가 완전 보장하든 완전 금지하든 각자 알아서 정하도록 격화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신 23주에서 24주까지는 헌법 권리로 보장받던 낙태가 이전처럼 그대로 허용되는 주는 23개 주, 인구 비중으로 48%에 그칩니다. 더 많은 인구수의 27개 주들은 낙태 허용 임신 기간을 6주에서 15주로 줄였고 일부 주는 성폭행, 근친상간도 이 기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편 낙태 제한과 금지는 법리상 수술과 약제의 차이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제 낙태가 실행하기가 훨씬 수월한 실정입니다. 2017년의 경우 미국에서 86만 건의 낙태가 행해졌는데 반 이상이 약제 낙태였습니다. 이 낙태의 39%는 인구 비중 52%인 낙태 제한주에서 이뤄진 겁니다. 이번 FDA의 약제 판매 완화 결정은 보수파 압도의 대법원과 반대편에 서 있는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기조와 맥이 통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미 전역 약국 체인망인 월그린이나 CVS가 낙태 제한주에서도 이 합법적인 약국 판매를 할 것인지는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 전역에서는 상당수의 주들이 기호용 대마를 허용했는데요. 해가 갈수록 아동들이 이 대마 성분이 든 식품을 의도치 않게 섭취하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독국물센터의 전국 독국물 데이터 시스템에 2017년부터 2021년 기간에 전국적으로 6세 미만 아동이 의도치 않게 식용 대마를 먹었다고 신고된 사례는 7,0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17년 207건이던 신고 건수가 2021년에는 3,054건으로 불어나 불과 4년 만에 1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수학과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2020년에만 이 연령대 아동의 우발적인 대마 노출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아동의 대마 섭취 급증 이유를 정확히 알아내진 못했지만 연구의 공동 책임자인 앤토니아 네마니치 박사는 다중적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네마니치 박사는 시기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특히 급증했다며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대마 노출 정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식용 대마가 포함된 제품은 사탕이나 쿠키, 브라우니, 초콜릿 등 아동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제품에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는 또 특히 비정상 유통 경로인 암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의 포장이 진짜 상품과 거의 같아 보인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포장지에 대마나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 칸나비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어도 작은 글씨여서 지나치기 쉬운 맹점도 있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동이 대마에 노출되면 걷기나 앉기, 호흡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번 연구 역시 아동이 대마에 노출되면 심장 문제나 정신착란,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장례업체를 운영한 모녀가 엽기적인 행각으로 각각 15년과 2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무려 569의 시신을 훼손하고 그 일부를 불법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콜로라도 그랜드 정크션에 있는 법원에서 장례업체 운영자인 메건 헤스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20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헤스는 2010년에서 2018년 콜로라도주 몬트로스에서 선셋 메사라는 장례업체와 시신 중개업체인 도너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며 시신 일부를 유족들 모르게 연구용으로 판매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그의 어머니인 셜리 코우는 주로 시신을 절단하는 역할을 해왔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팀 네프 검사는 공소장에 헤스와 코우는 장례업체를 운영하면서 사기 수법을 통해 시신을 훔치고 기증 서류를 위조했다며 유족과 친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틴 아겔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판사 생활 중 경험한 사건들 가운데 가장 끔찍했다며 법원으로서는 헤스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지 않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헤스의 변호인은 헤스가 18세 때 뇌 손상을 입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면서 그가 마녀나 괴물 등으로 부당하게 비방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헤스는 유족들에게서 최대 $1,000의 화장 비용을 받아 챙기고서는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에게는 거짓말로 화장을 했다고 속이고 다른 시신에서 나온 유골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헤스에게서 시신을 사간 곳은 외과 수술 훈련 업체 등으로 이들은 헤스가 이를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어제 공개한 연방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말 기준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8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같은 기간 1,057건에 비해 23.5%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회계연도상으로 보면 지난 2018년 707건 이후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각 주별로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캘리포니아가 260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은 131명, 뉴저지는 98명을 기록했습니다. 메가밀리언스 1등 당첨금이 역대 네 번째로 큰 9억 4천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메가밀리언에 따르면 어제까지 최근 23차례 진행된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6일 오후로 예정된 다음 추첨의 1등 당첨금은 9억 4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메가밀리언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메가밀리언 1등 당첨금의 역대 최고의 기록은 2018년 10월 23일 추첨에서 나온 15억 3,700만 달러였습니다. 뉴욕시 자전거 공유 시스템인 시리바이크를 소유 운영하고 있는 리프트는 오는 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각 서비스별 요금을 차등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회원 요금은 현재 185달러에서 205달러로 11%가 인상됩니다. 일회 사용 요금은 현재 3달러 99센트에서 4달러 49센트로 오르고 하루 동안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1일 사용 요금은 15달러에서 19달러로 오릅니다. 1분간 사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시간당 추가 요금은 회원의 경우에는 1분당 15센트에서 17센트로 비회원은 23센트에서 26센트로 오릅니다. 다나반 리차드 퀸즈보로장은 어제 커뮤니티 보드 위원 선발은 퀸즈의 다양한 지역사회 모습을 반영하고 화합을 이끌어 나가게 될 중요한 첫 과정이라며 지역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보드 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고 토지 사용과 조닝 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공공정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임무도 맡게 됩니다. 퀸즈 지역에는 총 14개, 뉴욕시 전역에는 59개의 커뮤니티 보드가 있고 각 보드별로 50여 명의 보드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밤에는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는 때때로 약하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에는 눈이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